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비앗 11회 정치의 부패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예. 예. 잘 보내고 있습니다. 강 선생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예. 둘이 시작하니까 되게 어색하다. 슬퍼, 이게, 그죠? 지금. 예. 다들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예. 네. 지금 두 분이 자리에 안 계세요. 독실이랑 김도인이 지금. 두 분이. 이거 내가 죽창 들고 온다니까 도망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가 주는 뭐 때려가지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막 때려가지고. 일단 계속. 한바탕 하려고 준비했더니 둘 다 도망가세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김도인이 좀 아픕니다. 아파가지고. 이따가 오후에 오시죠. 오후에 오실 것 같고. 독실이는 늦잠 자가지고. 우리가 스튜디오 시간에 쫓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사실 지난 시간에도 너무 아쉬웠던 게 우리 쫓겨났잖아요. 사실 그게 좀 문제가 됐어요. 참 조금 저희들도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늦게 옵니다, 이 사람들.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를 다 제대로 못 해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걸 얘기를 못 했어요.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우리 독실이 오기 전에 지난 회 관련된 것 중에서 좀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얘기하고 있으면 독실이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정치의 타락 이제 정치 두 번째 이제 회인데 요거는 우리 셋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회 철학이죠. 철학 때 이제 김도인 모시고 다시 한번 시작할 것 같은데 이 한 주 사이에 페이스북이랑 카페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죠?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홍보를 했죠. 그렇죠. 지난주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다시 한번 좀 광고를 하면은 저희 그 지대너비앗 카페랑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인데 그 네이버 카페 오셔가지고 지대너비앗 치시거나 JDNY 그 지대너비앗 약자인데 그거 치시면은 저희 카페 그리고 페이스북에 접속하실 수 있어서 들어오시면 답글 잘 달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죠. 저희가 친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로워가지고 친구가 없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카페가 또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처음에 카페 오셨던 분들은 썰렁했을 텐데 최근에 다시 완벽하게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공간으로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모토가 이 보통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지식 교양, 지적 대화, 그렇죠. 교양 지식 토크 방송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미리 주제를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거기에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실 수도 있고요. 지난 시간에 논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거 최 사장 개소리다 이런 얘기들 거기다가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런 건 안 되고 듬뿍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홍보할 게 저희가 개인 광고나 홍보 같은 거 받고 있는데 그 카페 게시판 또 만드셨죠. 그래서 이거 저희 돈 받는 거 아니니까 축제가 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결혼식이 있다, 그런 거 있으시면 공연을 한다 자기가. 그죠. 간단하게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간단하게 홍보해드립니다. 돈 안 받고.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식사 사주시면은 받아먹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전시관 관련돼서 이제 홍보는 다 끝났으니까 전시관 관련돼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저번에 좀 부족했어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 엘리트주의. 어떤 정치 결정 방식이 더 사회 발전에 이로운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피드백을 주셨어요. 카페나 페이스북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가장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게 이게 좀 너무 이상적인 가정이 아니냐는 거죠. 엘리트주의의 완전 무결한 엘리트의 존재를 가정하고서 저희가 출발했다는 게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셨나 봐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렇죠. 부당하지 않느냐. 왜 민주주의에는 어떤 그런 가정을 자꾸 배제하려고 하면서 엘리트주의만 완전한 엘리트의 존재를 가정하느냐. 사실 이게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현대 사회에 와서 엘리트주의나 독재를 옹호하는 게 사실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고대 이제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주의에 대해서 강조했었는데 현대 사회에서 적용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엘리트주의의 어드밴티지를 좀 준 겁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민주주의가 사실은 옳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트주의와 논의를 하기 위해서 현대적 관점에서 엘리트주의의 어떤
특정한 이제 가산점을 줘야지 대등한 논의가 가능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라고 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저는 안 했습니다. 뭐야? 여러분. 그래? 알았어요. 그래서 농담이고요. 네. 사실 좀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 엘리트주의랑 붙는다는 거는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 저희가 엘리트주의의 모습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 그래 맞아. 역사적 사례가 너무 오래서. 예.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이거는 불합리한 거고 우리의 인권이나 행복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제도다라고 생각하는 거 너무 당연했던 건데 그런 모습들을 조금 이제 다른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의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그렇죠. 불편하셨더라도 저희가 절대로 엘리트주의를 옹호하거나 개인의 어떤 참정권, 인권 이런 것들을 포기하자 이런 주장을 한 건 절대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근데 또 마음에 들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적당했다. 근데 어쨌든 엘리트주의의 일단 비현실적 가정을 도입한 것만으로도 엘리트주의가 한계가 있다는 걸 뭐 증명한 그렇죠. 거죠. 예. 특히 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지금 독실이가 없어서 가장 좀 안타까운 것. 근데 난 안타까워. 독실이 이놈식이 그냥. 독실이 언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웠던 게 우리가 엘리트주의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나보다 똑똑하고 판단력도 좋고 도덕적으로도 뛰어난 사람한테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의사결정의 권한, 참정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갖다 바치고 내가 노예로 만족하겠다. 라는 맞아. 그런 논리가 숨어 있다고 저는 봐요. 엘리트주의 안에서. 일종의 똘마니즘으로 볼 수도 있는데. 너무 비난하지 죄송합니다. 너무 비난하지 말고. 근데 그거를 내가 과연 이 사람이 나보다 그런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혹은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인간은 저 개인적인 신념입니다만 누구나 다 자율적인 존재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존재인데 그걸 갖다가 너무 포기하고 나보다 뛰어난 존재한테 일종의 복종하겠다. 이런 논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논리로 변질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게 사실 맞죠. 저도 그죠. 그래서 어떤 배부르게 어떤 의사결정권이 없는 노예로 사는 것보다는 그 사회가 사실은 이제 약간 파행적이고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회 주인인 게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얘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이제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였어요. 뭐냐면은 민주주의야말로 유일하게 지금 깡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사회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민주주의에서의 이점 그리고 윤리성은 지난 시간에 깡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 중에 강조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그 현대 사회에서 현실의 문제는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다 경제적 이익권이나 이익의 대리익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치 이런 현실 정체의 문제에 정답이 있다. 그렇지, 그죠. 그걸 가정하고 엘리트는 그걸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거기다 권한을 몰아주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현실 정치에 무슨 정답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정치라는 거는 정치 상황이라는 건 여러 이익 집단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발이라던가 성장을 더 원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죠. 분들도 있습니다. 뭐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던가 그렇죠. 아니면 뭐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은 개발론 쪽에 개발하자 이런 정책 방향을 지지하실 거고 아니면 이제 일반적인 노동자들이라든가 회사원 그런 분들은 오히려 복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쪽에 세금을 쓰는 게 옳지 않느냐. 맞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완벽한 해결책이라는 건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완벽한 엘리트가 있다고 한다면은 FTA를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이거 말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무상급식을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는 거고, 다 어떤 문제도 있고 이익 보는 세력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또 소외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떤 완벽한 정치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건 힘들고 또 우리가 여기서 고려해야 될 거는 어떤 정치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은 순수하게 어떤 올바른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여기에다가 그걸 실행하는 과정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행하는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해가지고 실행할 때 어떤 기득
기득권 세력이 있고 그 사회 또 그 소외된 세력이 있다면 양 세력에 대한 그 정책을 설득하고 토론 양보를 요구하고 이런 굉장히 세력 간의 우리가 그 현실 속에서 정치라고 했을 때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 이익 집단들끼리 이렇게 거래하고 딜하고 이런 그렇지. 과정들이 다 포함된 말이잖아요. 근데 그런 좀 복잡한 현실 속의 역학관계 이런 것들을 좀 놓치고 가정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사회를 보는 관점이 그 사실 좀 고리타분하긴 한데 마르크스주의에서 이제 사회를 보는 기본적인 관점은 부유층과 그다음에 서민층, 쉽게 얘기하면 부르주아랑 프롤레타리아를 네. 양분해서 그 사회의 갈등으로 보잖아요. 네. 사실 이거 비판도 많고 현대 사회에서 그런 계급 갈등이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데 있어서는 예. 그 둘로 사회를 나눠서 보는 게 좀 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정치적 엘리트 집단이 그렇죠. 뭐 어떤 완벽한 해결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거 가정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많은 가정이죠. 그렇죠. 예. 그 두 계급의 어떤 대화나 협상의 과정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독실이랑 김도인이 없으니까 예. 학술적 얘기만 하고 있네. 이제 그만해 이제. 독실 왜 민주주의. 예. 댓글 뭐 많이 좀 달렸던 것 같은데. 예. 감동적인 댓글도 있고 신랄한 댓글도 있어가지고 몇 분만 뭐 간단하게. 일단은 대한광복회님께서. 대한광복회. 깡 선생과 독실의 주먹 다짐 동영상 있으면 올려주세요.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오늘 찍으려고 했더니 이놈이 도망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창을 갈아왔는데 제가 찍어가지고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한 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광복회. 예. 그다음에 또 민주주의의 꽃이란 분께서 굉장히 장편의 글을 올려주셨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단순히 다수결 결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는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고 다수와 소수의 의견 조율을 통해 구성원들의 평균적 의사를 어떻게 사회 전체에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 과정에 주목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현실적인 정치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이상적인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다고 해서 엘리트주의를 옹호한 쪽으로 간다거나 민주주의를 포기해버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지 않겠나요? 이런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참 이런 댓글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혹시 다른 팟캐스트 방송 댓글 보셨나요? 와, 우리 그 청취하시는 분들의 수준이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일단 진짜 많이 배워요. 그렇죠. 저희 카페에도 지금 의견 나눠주셨는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실이가 문을 부수면서 들어오고 계시는데 문 부수시면 안 돼요. 네네. 그래서 이제 독실이가 잠깐 들어왔는데 들어왔습니다. 하던 얘기 마저 합시다. 독실이 정신 없어요. 우리 지금까지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저랑 이제 싸움 동영상 찍기로 했잖아요. 주먹 다짐 동영상. 그러니까, 오늘 타이밍 좋네. 그러니까 독실이가 준비를 해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봐주기로 했어요. 우리 잠깐 우리 자기소개도 안 하고 시작했네. 간단하게 그 댓글 얘기 마저 좀 한 다음에 민주주의 꽃 아까 말씀하시다가 말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너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엘리트주의에 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채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죠? 또 제가 본 것 중에서는 히어로님인가? 레시스터인 AUS. AUS가 뭐야? 오스트레일리아 아닙니까? 해외에서 들으시나 보네요. 근데 어쨌든 이거 어떤 내용 남겨주셨냐면은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와닿는데 이걸 우리가 너무 우리 세대 간의 갈등으로 보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6.25 이후에 국민의 피로 조금씩 민주화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진보라는 사람들이 혹은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른들을 너무 답답하게 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 답답하고 계몽되지 않은 사람이고 그렇게 보는데 실제로 그분들의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산업화하는 과정 중에서 정말 그분들한테 중요했던 거는 진보냐 보수냐 우익이냐 좌익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먹고 사는 문제였고 그 과정 중에서 열심히 이제 지금의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내신 분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너무 계몽되지 않고 어리석은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 아닌가.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구와 만나는 것처럼 카페에서 같이 얘기도 해보고 그분들의 삶의 역사를 좀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핵심은
서로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꾸만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못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비민주의적인 사고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견도 남겨주셨고. 그렇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어쨌든 또 여러 가지 많이 남기셨는데 일단은 시간 관계상 요 3분 정도만 일단 보고 계속해서 이제 카페나 댓글로 남겨주신 내용들 많이 저희가 참고하고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나올 거는 그거죠. 지난 시간에 진짜 이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현실 정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 현실 정치를 파면 부패가 사실 너무 많이 나온 얘기라서 전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은 정치가 왜 타락하는가. 근데 이제 어른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나 이제 들어보면은 그냥 다들 그 국회의원들이 썩었다, 부도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그것인가. 오히려 정치에 관심도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아이 더러운 시궁창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피하게 되죠. 정말로 이제 개인의 문제를 돌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그 현실 정치의 문제, 현실 정치가 왜 자꾸만 이렇게 타락하는가, 문제 발생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정치의 주체를 셋으로 나눴어. 첫 번째는 엘리트, 현대 사회에서의 엘리트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검찰, 아니면은 이제 사법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입법, 행정, 사법부 가운데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정원. 관료 조직들이 국정원도 있고 관료 조직들이 굉장히 막강한 권한들을 행사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사실 시험에서 선발된 사람들이고 일종의 엘리트 집단. 그렇게 얘기가 되죠. 그래서 위험하지만 요 엘리트 집단 잡혀가는 거 아니냐 근데? 아니 일단 좋게 말하려고. 그래서 엘리트 집단들이 어떻게 해서 부패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려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의제죠. 사실은 이제 중간에 껴있는 집단인 것 같아. 엘리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권력의 기반이 대중에서부터 비롯되는 그 대의제, 국회의원들 아니면 지역구 의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분들이 도대체 왜 부패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그 원인을 아주 객관적으로 다뤄볼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번 구조적인 이유를 한번 다뤄볼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시민들이에요. 시민들이 왜 타락하는가? 시민들에게는 문제가 전혀 없는 건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얘기를. 그래서 엘리트, 대의제, 시민 요 세 가지 다 근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들이고 사실 저도 이 방송 준비하면서 계속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 같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들이 이런 방송 해도 되나? 정치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자괴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회생활도 오래 안 해보고 우리 뭐 가족을 꾸려본 적도 없잖아요. 가족 꾸리신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이런 족밥들이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또 해보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정치라는 거는 이런 나 같은 족밥들도 이 정치 문제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마구마구 떠들어대고 각자 의견을 공유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의 본질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희의 이 짧은 시간 그냥 웃어 넘겨주시고 또 자기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 그런 계기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폭력적인 것 같아. 난 뭐냐면은 너 잘 모르는데 왜 얘기하냐는 까불어. 그렇죠. 나대지 말라고. 그렇지. 왜 노엄 촘스키라고 왜 현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언어학자로서 촘스키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제 사실은 오늘 내일 하시는데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저 존경하는 분입니다. 근데 촘스키 같은 경우에 그 진보적인 주장을 많이 하는데 비판 세력들이 뭐라고 비판하냐면은 너 사회학과도 아니고 언어학을 하면서 무슨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냐라고 얘기하는데 전 그거 굉장한 폭력인 것 같아요. 그거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잘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마치 잘 아는 사람만이 전문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엘리트주의 아닌가. 폭력이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 게 오히려 이 독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약간 힘든 거 졸려하고 있어. 졸리고. 저도 이거를 이제 막 찾아보면서 또 어제 그 선거 결과를 또 보면서 그것도 언급됐나요, 저희? 선거 얘기. 보셨어요? 그거 보고 늦잠 자고 마지막까지 뭔가 미련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게시판에서 댓글이 달리면서 전 좀 반대급부들을 좀 많이 봤어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어떤 계층들을 우리가 굉장히 무시하고 있지 않나. 그 사람들이 말하려고 하는 건 너네는 비도덕적이고 너네는 아직 계몽이 덜 된 우매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비읍시옷들이니까 니네가 그래서 그렇다. 너네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좀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내용도 그러니까 서로를 비난하는 구조는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투표 얘기 안 하려고 했어. 우리 방송 컨셉이 여러분들 왜 얘네들은 투표 얘기를 안 하나. 근데 저희들은 되도록이면은 조금 이론적인 얘기들. 그러니까 시사적인 주제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저희들은 각자 서로 다른 관점에서 조금 더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얘기들을 그렇습니다. 조금 해보고자 자꾸 그런 얘기를 피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피하는 건 아니고 사실 잘 몰라요. 몰라가지고 옛날 거만 알아야 될 것만. 근데 제가 준비했던 것들 이미 뭐 지난주에 대한 AS가 다 끝난 것 같아가지고. 예, 끝났는데 뭐 덧붙일 얘기 있으신가요? 저 이런 질문을 좀 공개적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예. 민주주의의 근본이 다수가 소수와 같이 토론하며 소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는 것이라면 새누리당은 정의당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으로 같이 토론하고 정의당의 의견을 반영하는가 과연 제 정의당 지지라서 정의당을 예로 든 건 아니고요. 저는 기독당이잖아요. 굳이 기독당 다음으로 정의당을 꼽고 싶은데 심지어 52대 48의 어떤 막상막하인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말도 안 듣는데 소수 의견을 과연 듣는가. 저는 근데 이게 댓글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는 소수 의견을 듣는 거다. 예.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이제 의견을 하나로 합체해가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건 현실 정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생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까? 대의제 문제인 것 같아요. 대의제가 갖고 있는 한계인데 사실은 이제 근데 국회의원들이나 이제 대의원들이 사실 소수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지해준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는 거고. 소수의 입장은 사실은 이제 소수의 국회의원들을 낳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좀 이론가들 얘기를 잠깐 꺼내보면,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아주 현실 정치의 어떤 양상을 가지고 어떤 민주주의의 이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독실이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대로 묘사를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떤 사실상 엘리트의 어떤 그 지배 수단이고,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슌페터라는 학자. 견해입니다만, 토크빌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토크빌이었나요? 제가. 근데 뭐 상관없어요. 슈페터면 어떠고, 그냥. 어쨌든, 현실적으로 민주주의의 모습이, 고렇다라고 이제 기술을 하는 학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좀 이상적인 민주주의의 모습들을 탐구하고자 하는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학자들이 이제 하버마스 이런 분들도 있는데. 하버마스? 이름이 멋있죠, 그쵸? 하버마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적인 심의 과정, 토론의 과정, 합의의 과정, 이라는 게 이상적인 민주주의 실현으로 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다. 그래서 그 심의 과정 속에서 합리적인 개인 주체들이 모여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자기의 어떤 선호적인 방향을 기존에 있던 방향을 수정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버마스가 그분이죠. 그 철학에서 이제 의사소통 관련돼서 근대적인 합리성 얘기하시는 분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그 의사소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너무 지루해서 의사소통을 그분하고 할 수가 없어. 네, 그렇게 지루하신 분 처음 봤는데 어쨌든 우리 나중에 철학할 때 하버마스를 지루할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아까 최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또 제가 하나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저도 그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떤 거냐면 새누리당이 정의당의 의견을 듣지 않고 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말을 듣지 않고 어느 정도는 합의하는 게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밀어붙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건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자신들이 지지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되게 무서운 질문을 하나 할 건데 이건 제가 하면서 몰매 맞지 않을까 좀 제가 때릴 거니까 어차피. 아니면 제가 편집할게요.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지층을 대변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냈었던 국회의원들은 타락한 겁니까? 무슨 말씀이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시민들은 반대했는데 한나라당에서 그것도 이제 대의제의 한계죠. 그렇죠. 아니 근데 그게 시민들이 반대했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선거에서 참패를 당하면서 열린우리당이 완전히 의석수를 점거하면서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한나라당 의원들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대의제의 한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예. 조금 이따 할 텐데 왜냐면 왜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가? 아니 제 말은 그 사람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행동했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지지 기반에 맞게 행동을 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냐면은 독실이 이론적으로 보면은 그 새누리당이 행동하는 것은 일단 이론적으로는 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된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아니 그 사람들을 뽑아놓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뭘 알고 있냐면은 실제로 이제 대의원 얘기할 텐데 그 국회의원들이 시민들의 의견과 비대칭적이죠. 괴리가 있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국회의원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뭘 반영하냐면은 자신의 권력 기반이나 자신한테 실질적인 눈치 보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이따가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뭐 할 거냐? 먼저 엘리트가 왜 부패하는가에 대한 얘기. 왜 타락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엘리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검찰, 그 다음에 사법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국정원 같은 선관위? 국정원? 선관위는 공정하신 분들이에요. 공정하신 분들이라고 우리가 봐요. 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깡 선생이 준비하셨죠? 준비를 주제껏 한번 넘게 한번 해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무인도에서 100명이 갇혔어요.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 중에 한 명이 특수부대 출신이야. 생존 기술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 그런 상황에서라면 어쩌면 이분한테 모든 정권,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그렇죠. 무인도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이 어떤 딴짓을 할 만한 그 숨어서 딴짓 할 만한 그 공간이 없어. 그렇지. 100명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디 가서 열린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동도 못 보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 권력자를 우리가 한 명이 무슨 짓을 하는지 지켜볼 수가 없잖아요. 어디 숨어가지고 현대생활도 있고 그런 어떤 그 숨어서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장막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그러다가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어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부패하고 이익 집단화하고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례로 제가 검찰 집단을 얘기를 하는 게 약간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제 주변에 이제 뭐 실제로 법조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보면은 정말 정의감을 가지고 어떤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사실 검찰 봉급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만큼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회사원들보다는 좀 많게 느껴지겠지만 뭐 사실 그분들이 변호사 개업하고 나가거나 그러면 굉장히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으시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포기하고 공적인 책무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98%라고 봅니다. 검찰 집단 내에서도.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그 2% 정도의 그 견제받지 않음으로써 타락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검찰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왜 그 견제를 받지 않는 조직이 될 수밖에 없느냐.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기소 독점주의라고 하죠. 기소 독점주의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는 봤는데. 들어는 봤는데 또 이것도 저도 그 이번에 다시 찾아보니까 내가 너무 무식했더라고. 그래서 근데 검찰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요? 검찰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민법과 형법을 구분하잖아요.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 그리고 형법은 국가와 개인 사이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나는 그냥 깜빵하는 게 형이고 나도 돈 내는 게 민이지. 나도 그거 기본 아니야? 정확한 이해야 그것도 우리 수준에서는. 왜냐하면 형법이라는 거는 국가가 범죄로 규정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한 처벌 이런 걸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범죄를 다루는 법률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래요? 그걸 어기면 깜빵 가고 벌금 내고 이런 걸 다루는 법률이고 그 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 소송을 제기하는 권한을 가진 집단이 사실은 검찰입니다. 사실 국가라는 것 자체는 이제 허구니까 허구로 볼 수 있으니까 실제로 누군가가 그걸 고발해야 되니까 그렇죠. 검찰이 고발한다. 그래서 그 국가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집단이 바로 검찰인 거고, 근데 문제는 이 기소 독점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걸 이제 형사소송권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국가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공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검찰만 가지고 있다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경찰, 뭐 군인 이런 사람들 소방관, 그러니까 고소를 못 한다는 거죠. 국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민법은 가능하죠. 민사소송은 가능하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거나 그런 건 당연히 가능하지만 형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처벌을 해주세요라고 진정서 정도는 낼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어떤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 그게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국가를 대신하는 게 검찰이다. 검찰이고 물론 예외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경찰서장도 아주 경미한 범죄, 뭐 벌금 20만 원 이하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즉결 심판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검찰만이 이 사실상의 그렇죠. 예, 공소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또 한 가지 기소 편의주의라는 것도 있어요. 좀 어려운 건데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검찰이 독자적으로 이 범죄 사실이 있어서 뭐 범죄 정황이 의심이 되지만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기소 유예. 그래서 우리가 뭐야? 기소 유예? TV에서 가끔 보잖아. 뭐 주로 이제 굵직굵직한 인물들, 정계 거물들, 정재계 거물들 관련된 사건에 보시면은 기소유예라는 말을 많이 보실 겁니다. 기소를 안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안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검찰만 기소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독자적인 판단으로 그걸 자기 마음대로 안 할 수도 있어. 중요하신 분이다라고 생각되면. 뭐 꼭 그렇게 나쁘게 볼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야동을 공유해서 걸렸는데 초범이야. 그리고 아직 어려. 고등학생이야. 이런 애들은 그냥 그냥 너 분명히 한 건 맞는데 기소는 안 하겠다. 법 집행 과정에서 어떤 탄력적 적용을 위해서는 뭐 그런 게 필요도 하다. 이런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다. 그랬는데 이 두 개가 결합돼 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검찰을 기소를 하기도 힘들 뿐더러 검찰이 기소가 돼도 기소 유예가 나오는 겁니다. 검찰이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렇지. 즉 검찰 조직, 검찰도 인간들이기 때문에 뭐 범죄를 저지를 수 있잖아요. 뭐 스폰서한테 뭐 성접대를 받는다거나 금품 향유을 20년 넘게 한다거나 그런 사실이 발견이 돼도 이 사람들도 공직자잖아요. 그냥 공직 그 다루는 그 법령과 어길 수가 있는데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해도 이게 처벌이 안 되는 거야. 문제는 기소를 하지 않으면 사법부에서는 아무런 처벌을 못 하는 거죠. 기소권이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군요. 그래서 뭐 전에도 PD 수첩에도 한번 나왔던 건데 부산지검장이라는 분께서 그 지역을 아주 사랑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지역 건설업자와 약 25년간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이 얘기를 관계가 있었다는 제보가 그 스폰서를 제공했던 그 건설업자께서 제보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물론 이제 항상 뻔한 스토리지만 처벌이 안 되고 그냥 사표 쓰고 나옵니다. 일단 그래도 사표는 썼네요. 옷 벗고 나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변호사 개업하셔서 이제 또 재밌게 사시고 뭐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금권과 결탁할 수 있는 확률도 높을 뿐더러 정치 권력과의 결탁도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검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의 중에 하나가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은 검찰 조직 전체가 검찰총장 중심으로 상명항복 관계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뭐 이런 원칙이에요.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A 검사가 기소 안 하면 B 검사가 대신하면 안 되나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네요, 그게. 그게 이제 사건 담당이 이제 바뀌어야지 되는 거죠. 다 바뀌어야지.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 그렇죠. 정치권에서 꽂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검찰이라는 거대 조직을 통제하는 검찰총장과 그리고 그 라인과 핵심 수뇌부 라인과 그 정치권과의 연계가 역사상 이건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정치 검찰 얘기 나오고 정치적인 사건들에 대한 뭐 기소 사건이라든가 기소 유예 판결이 자의적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지켜다가 보면은 결국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그냥 그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익 집단화된다.
자신들을 위해서. 예. 물론 이제 모든 검찰을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럼요. 저는 잡혀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 좀 얘기가 왜 조심스럽냐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얘네 왜 이렇게 조심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명예훼손법을 좀 찾아봤거든요. 인터넷 관계에서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다 최 사장이 시킨 겁니다. 아니야. 저는 독실이가 시켰습니다. 저는 그냥 대본을 읽은 뿐이에요. 지금 없는 사람 누구지? 김동희님이 대본을 써줬어. 그러니까 김동희님 뭐라 그래? 그러니까 그 명예훼손이 그 거짓에 대해서만 그 명예훼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이야. 저 그거 알고 있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인터넷에 저 겁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보고 웬만하면 인터넷 비판 글도 잘 안 올리는데 보면은 공공연한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게 명예훼손에 걸려요. 진짜? 조심해야겠다, 우리.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네. 저는 이거 신문 기사들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고 떠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다 신문에 나오는 걸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시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엘리트 같은 경우에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거에 대한 견제 세력이 부족하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없다면,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또라이라고 하긴 그런데, 근데 누구나 이제 그 도덕적인 완벽한 분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저요? 김도인인가? 예. 뭐 그런 분이 자기 스스로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 누구나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래 사실은 우리도 그 자리에 얹혀놨을 때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해갖고 그런 부분들 타락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기축하는 게 중요하지 개인한테 맡기는 건 참 위험한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문제가 있다. 개인의 도덕성 때문에 엘리트나 아니면 대의제나 그게 타락한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사람도 그 시스템 때문에 타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두 번째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은 얘기 한 거 아닌가요? 그래요? 비슷한 얘기인 거예요. 비슷한 얘기야? 미안합니다. 제가 요즘에 듣는 게 귀가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엘리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구조. 그렇죠. 견제할 수 있는 구조. 끊임없이 이 사람들의 이제 채찍질을 할 수 있고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얘기되는 게 이제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독립시켜서 따로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사실상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검찰 조직이 이렇게까지 독점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이걸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때문에 지금 많은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외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만 그런 거고 혹시 외국에는 그런 게 따로 있나요? 그런 기관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국에서처럼 이제 막강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검찰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검찰과 비슷한 조직들이 있긴 있는데 한국 검찰이 이제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제 시대부터 군부를 거치면서 경찰 권력이 너무 강력해졌어요. 그러니까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검찰이라는 견제 세력을 만든 건데 아까 전에 우리 깡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권한이 너무 이제 강해졌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어쨌든 그래도 구조상으로는 경찰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긴 해요. 그죠? 두 번째로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엘리트 말고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대의제, 그렇다면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됐던 국회의원들 아니면 지역 의원들이 왜 부패하는가에 대한, 왜 타락한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저희가 잠깐 쉰 다음에 계속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빠져 지금 다들. 그러니까 잠깐만 쉬고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는데. 그 독실이가 생각보다 세네. 안 맞아 잘. 주먹을 다 피했습니다. 맞아도 웃어. 근데 김도인이 없으니까 허전하다. 너무 허전해요. 그러니까 기운도 빠지고 피가 안 멈춰. 그러니까 뭔 소리요? 우리 지금 2부 시작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도인님께서는 오늘 건강 문제로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많았을 텐데. 도 닦으면 뭐 하나? 도 닦으. 아니 이분이 근데 도만 닦으시다 보니까 사회생활 하신 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런가? 이런 얘기하는 거 다 나중에 듣고 안 들어 이상. 찬스야. 욕 좀 해야 되겠다. 욕 좀 하자 우리. 김도인 못생겼습니다. 아니, 우리 있을 때 괜히 예쁘다고 맨날 말했는데 알고 보니 되게 아름다우세요. 일단은 그래서 우리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정치적 타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세 가지 주체 엘리트, 대의제 그리고 시민 세 가지 주체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는데 깡 선생이 수위 조절을 좀 했어. 아까 전 나한테 얘기했을 때는 근데 일단 우리 두 번째 대의원 국회의원들이죠. 국회의원들이나 이제 지역 의원들이 어떻게 가정을 했어요. 어떤 가정이냐면은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지역 의원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거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얘기 잠깐 진행하기 전에 네네. 이것도 알아둬야 될 게 현대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은 정당 정치 시스템이죠. 그렇죠. 정당 정치. 예. 그래서 이념과 정책 방향을 지닌 정당 조직이 존재하고, 그렇죠. 그 정당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들에게 이제 투표를 하면서 누가 우리 지역을 대표할 것인가, 그렇죠. 혹은 누가 우리나라를 이끌 것인가 이런 투표를 실시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정당 정치가 중심이 되는 대의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지금 최 사장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시스템 안에서 문제를 발생시키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얘기를 해주시겠다고 해서 결론은 뭐야? 돈이지 뭐 돈.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지금 선거 공보 같은 거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나도 나가겠더라고. 못 나가요. 왜 못 나갑니까? 못 나가요. 왜?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내가 알려줄게. 내가 국회의원이 되는 방법 알려줄게요. 진짜? 되게 디테일하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 근데 국회의원 되면은 국회의원 되면 좋아. 국회의원이 우리 전국에 이제 299명이래세요. 그래서 이제 지역구, 그러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이제 243명, 그리고 비례대표라고 해가지고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차례대로 그 정당에서 되는 게 비례대표인데 구분하지 말고 일단 국회의원 299명이 되면 좋습니다. 일단은 혜택들이 좋은데 국회의원이 되면은 월 평균 수령액이 975만 원 정도가 돼요. 그거밖에 안 돼요? 별로 안 되지. 이건 진짜? 그러면 뭐 1억. 그분들 1억 그거 어떻게 애들 대학이나 보내겠어요? 그죠. 월 평균 수령액은 그러니까 1억밖에 안 돼. 또 따로 나오는 게 있겠지. 그러니까 4,750만 중에서 300명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한 달에 1,000만 원밖에 못 받는다. 이건 적게 받으시는 건데 차량 유지비로 월 125만 원 정도가 또 나오세요. 그다음에 통신 요금이 91만 원. 그래서 무슨 통신 뭐 카드깡 이런 거 많이 죄송합니다. 예. 통신을 왜 91만 원 주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실 운영비 50만 원. 그다음에 정책 자료 발간비로 연 1,400만 원. 그다음에 후원금을 또 모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제한돼 있어. 그래서 연간 1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후원금도 모으실 수 있고 보좌관이나 비서관 10명 정도를 9명 정도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인턴을 포함시켜서 9명 정도인데 그거를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연봉을 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월급을 주면 연 한 3억 8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근속 연수랑 불문해서 1년만 해도 우리 잘 알고 있죠. 63세 이후부터 매달 120만 원의 연금도 받으시고. 아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기 그러니까 때문에. 1년 정도 해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반인 같은 경우에 우리도 국민연금 납세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10년 납입해야지 55세부터 월 79만 원 나오는데. 많이 주네. 그죠, 많이 주죠. 우리는 국가를 위해 한 일도 없는데 뭐. 그리고 공항 이용이 또 혜택이 있더라고요. 공항을 이용하면. 공항? 예. 그러면 이제 해외 출장 시에 비즈니스석이 무료인데 관례상 이걸 1등급석으로 업그레이드 해줄 때. 그러겠지. 근데 나 몰랐는데 난 아니 그 정도 대접은 해드려야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막 2시간 정도 막 기다리잖아요. 그런 게 없고 공항 의전실에서 휴식하다가 바로 비행기 의전실이 따로 있으니까 좋겠다. 그죠. KTX도 무료고. 저는 그런 건 진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뭐 공무를 위해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스웨덴 사람들한테 보여줬어. 한국의 정치인들은 이렇게 한다 했더니 스웨덴 사람 놀라는 거야. 왜요? 이거 공포스럽대. 왜냐면은 이런 특권이라는 건 없다는 거야. 그 스웨덴에서는 정치인이 거의 노예라고 직업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업으면서 이제 국회의원을 하는데 너무 하기 싫어한대. 왜냐면 완벽한 봉사고 연속으로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일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깨끗하고 한다는데 어쨌든 한국의 국회의원분들은 하는 일이 많으셔가지고 이 정도는 챙겨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나도 하고 싶은데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같이 나가자 선거에.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 되려면은
아까 그 얘기했는데 돈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냐면은 일단은 국회의원에 한정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그다음에 좀 시간이 되면 지방의원 얘기도 할게. 좀 쉬운 거. 근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선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어야지 뽑힐 수 있죠. 왜냐면 광고도 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탁금이라는 게 있어요. 기탁금은 내가 국회의원에게 신청을 하는 거야. 그 후보자로 나가려면은 선관위한테 보증금 형식으로 돈을 맡겨야 돼요. 네,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약 1,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월세 보증금 넣듯이 뭐 그렇지요. 거야?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돈을 맡기는 겁니다. 대통령은 후보가 되려면 3억 정도를 기탁금으로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번에 서울시 후보나 이 정도 되면은 한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상 나와요? 그렇죠. 네, 그렇죠. 15% 이상의 득표가 있으면 100% 환급. 그 다음에 이제 10에서 15% 같은 경우에는 50%를 보존해 줍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 기탁금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탁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실제 선거 비용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얼마까지 쓸 수 있냐면은 대통령을 기준으로 하면은 559억, 18대 대통령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559억까지 선거 비용을 쓸 수 있고 내가 당선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15% 이상이 득표가 되면은 이걸 국가가 다 환급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죠? 정치 그 선거 활동하거나 이럴 때 들어간 비용들, 그렇죠. 뭐 현수막 붙이고 이거 국가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이버 광고하고, 그렇죠. 네이버에 뭐 광고하고 길거리에 뭐 유세원들, 그렇죠. 뭐 밥 사주고 이런 거도. 예. 그다음에 공개 장소를 대여할 때도 돈 들어가고 하니까. 그렇지. 근데 몰랐는데 그 문자 서비스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많이 받았잖아. 그거 가입한 한 500만 원 든대요. 아 진짜?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지. 한편으로는 그게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사는 걸 좀 보존해 주는 게 맞다고 보기도 근데 하고. 문제는 우리 이 보존하는 비용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는 그렇죠. 문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15% 이상일 때 100% 보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실이가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나갔다. 그럼 선거 비용으로 559억 정도까지 쓸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 서울시장으로 나왔다. 그럼 37억 정도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지역구 의원이다. 그러면 1억 정도까지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부족하죠, 솔직히. 그치, 부족하고 정당이라는 그 큰 규모의 정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돈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조차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은 제한돼 있고 후원도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 정치인들 후원하는 방법 모르잖아. 정치 후원금이라는 게 있고 펀드도 있는데 우리 안 해요, 잘. 그죠? 일반적으로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봐. 내 독실인데 기독당을 대표해가지고 나왔어. 기독당 하면 안 되겠다. 기독당 말고 뭐 종교통합당. 종교통합당으로 해서 나왔어요. 반종교통합당? 그렇지. 종교통합당으로 나와가지고 이거를 내 대통령 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민들이 돈을 나한테 줘야 되는데 시민들이 관심이 없어. 기업 후원을 받아야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돈을 어디선가 가져와야 되는데 그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기업밖에 없는 거예요. 얘기의 핵심은 필연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정당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돈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실이가 그걸 어디서 모으느냐. 그래. 독실이가 그래서 기업밖에 없어. 기업이 돈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업을 찾아갑니다. LG 뭐 이런 데 막 찾아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회장님 좀 뵙겠습니다. 회장님 나오셨어. 그럼 독실이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 테.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세금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뭐 이제 세금 검사를 그걸 뭐라고 세무조사를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 딜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굉장히 좀 깨끗하다고 보는 정당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업 후원이 필요하니까 그들의 이익에 뭔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미끼를 던져야죠. 그러니까 이게 더러운 딜 이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그들한테 미끼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돈을 받겠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기업에 가가지고 내가 대통령 되면 니네 다 망가뜨리겠다. 너네 세금 높일 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후원을 받는다면 기업에서 돈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나한테 돈 준 사람이 그러면 실제로 누군 거야? 시민이 아니라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당선되고 나서 누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냐면은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현실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 좀 하려고. 옛날에 이 방송을 고등학생들이나 대학교 초년생들이 들으시니까 굉장히 추억의 전설들이. 네, 추억의 얘기. 예, 우리 막 고등학교 때 일인가요? 예. 아니 우리 대학교 때. 대학교 때 일인가? 그래서 우리 16대 대통령 때 그 얘기 옛날 얘기야. 추억의 얘기. 차떼기 사건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차떼기.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근데 어리신 분들은 모르시더라고요. 보통 차떼기라고 하면은 배추, 뭐 양파, 정확해. 이런 거를 정확히 산지에서 그 커다란 뭐 1.5톤짜리 봉고 트럭이라든가 좀 더 큰 뭐 이런 거 갖다가 실어가지고 산지 직송으로 이렇게 떼서 파는 그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맞아. 그러니까 농산물을 거래할 때 그렇지. 용례를 한번 용례를 해보는 거죠. 깡 선생이 배추를 팔려 왔어. 이 깡 선생 배추 얼마나 갖고 왔어? 그러면은 차 한 떼기로 가져왔어. 500에 넘겨. 그러니까 그 차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밭대기 뭐 이런. 예, 그렇지. 밭을 통째로 사는 게 밭대기고. 거래하는 단위인데 요걸 거래하셨어요? 2002년. 2002년에 그때 대선이 16대였는데 이회창 후보와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 두 분이 이제 이제 후보로 나와가지고 경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3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 해 건너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한나라당에서 근데 한나라당이면 뭐 새누리당이지 뭐죠? 새누리당에서 대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5톤 탑차 한 대 분량으로 받은 사건인데 이걸 50억에서 150억씩 나눠서 가졌어요. 그래서 한나라당 쪽에 법률 고문이었던 이제 서정호 변호사님께서 그 만남의 광장 고속도로의 휴게소에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에 LGA 그룹에서 가져왔는데 LG에서 이제 현금 한 150억 정도가 들어있는 트럭을 이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지하 휴게소에 딱 놓는 거야. 그러면은 서정호 변호사님께서 그거를 그대로 몰고서 오신 일이었어요. 그걸 차떼기인데 개인 배적이네. 그렇죠. 한 번 있는 일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받았는데 그래서 발견된 게 823억 정도를 823억. 그렇죠. 이회창 후보 진영에서 이회창 후보가 아니라 진영에서 되게 합리적인 결정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돈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은행으로 거래하다가 와이파이에서 증발하면 어떡해. 나 잘 얘기했어요. 그게 원래는 이게 그 차명 계좌를 통해 가지고 서로 이제 주고받았대. 그리고 이제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 와가지고 금융실명제를 해버렸잖아. 그래서 힘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창의적인 방법, 차떼기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차에다 돈을 싣습니다, 진짜로. 그렇죠. 물리적인 돈을. 요게 그래서 사과 박스에 2억 1천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한 박스에. 그래서 그렇게 주고 받았던 건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어떻게 해서 발견됐느냐. 이게 재밌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됐잖아. 근데 비판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그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이게 노무현 대통령 비리 수사하겠다. 막 비리를 막 판 거야. 파고 막 수사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밝히고 싶었던 거는 SK 그룹이 민주당한테 대선 자금으로 한 25억 준 거 아니냐. 그럼 막 판 거야. 파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데 이제 한나라당이 줄에 보니까 까먹은 거야. 자기 받은 걸 까먹었어. 그래서 막 파다 보니까 SK그룹에서는 그 민주당한테 25억 줬는데 한나라당한테는 100억 준 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하다 보니까 한나라당이 823억. 잠깐만. SK그룹에서 100억을 한나라당에서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한테는 25억 주고 의리네. 근데 이게 그것도 이게 검증된 건 아닌데 이 검증된 게 아닌데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 기업들이 요즘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업들이 10대 1로 줬대요. 10대 1로? 비율로.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정찰제구나, 1, 그다음에 이제 그 한나라당, 새누리당한테 10 정도 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최소 수혜자의 원칙을 지키시는 분들이네. 그렇지요, 그죠? 아니 개인적으로는 그럼 이건 누구의 문제입니까? 기업도 사실은 정치인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렇죠. 정치인들도 기업의 눈치를 봐야 되고, 기업이 필요하고, 그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가 도덕성의 문제를 떠나서 시스템과 구조적인 문제.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문제일 그렇죠. 수도 있는. 내가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눈을 잘 얘기했어요, 그죠? 내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발생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소수당은 기업에서 스폰을 해줄 리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런 데는 오히려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도와주는 어떤 기부금 같은 것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소수당은 대기업을 비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받은 게 없으니까. 그렇지. 달라는 거는 아니시겠지만 비판해 볼 수 있다. 달라는 건 당연히 아니죠. 달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끝났냐면은 이회창 후보와는
관계가 없었다라는 게 결론이었고. 몰랐을 수도 있죠. 이회창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래에서 알아서 다 하는 일인 거고 그냥 뭐 정말, 어느 정도는 정말 그랬을 아니 디테일한 내용은 모르고 몰라. 어느 정도는 들어온다는 건 알지만 그래서 이회창 후보께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이회창 후보는 지금은 이제 새누리당으로 다시 들어가셨는데 잘 지내고 계세요. 어쨌든 근데 이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내가 그래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얘기지만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냐면은 시민들이 나한테 돈 준 게 아닌 거야. 그죠? 누가 나한테 돈 준 거냐면 기업이 나한테 실제로 돈을 줘서 내가 당선이 된 거고. 그러니까 정치인의 입장에서. 그렇지. 그러면은 공약을 지켜야 돼. 공약? 기업과의 한 약속을 지켜야죠. 공약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적인 의리네요. 의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야, 내가 너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렇지. 너 나랑 같이 룸사롱 가고 말이야. 그죠? 같이 동영상 찍었잖아. 그렇지.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한테? 잠깐. 너 이거 위험해. 근데 그 또 국회의원도 보통 한 번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한 번 하고 또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의리를 지켜야. 대통령 한 명한테 그 선거 자금이 500억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거 정당 전체로 보면 이거 되게 작은 돈이야. 823억 작은 돈이다. 그러니까 정당 운영 자금이라는 거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거기 뭐 지구당에서부터 뭐 그 당직자들 뭐 이런 조직들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고 그게 없으면 사실상 경쟁력, 현대의 어떤 대의제도 하에서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서로 정당들끼리 이제 그 자기의 정책이나 이념을 경쟁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여론전을 하고 홍보물을 하고 그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이거 일단 봐야 되잖아. 이겨야 되잖아. 왜냐면 내가 정치를 잘할 수 있고 내가 선이니까 나는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건데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거야. 일단 뽑아줘야 되니까. 일단 뽑혀야 되니까. 이름도 알려야 되고. 그래서 이거 옛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요즘에는 그런 게 없다라고 믿어요. 다만 구조는 안 바뀌었다. 구조는 안 바뀌었는데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무슨 말 하는 거야? 심지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막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스템의 어떤 보완이 필요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존 듀이라는 이제 철학자, 우리 듀이 알잖아요. 존 듀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라는 것 자체가 정치란 대기업이 사회에 던지는 그림자다라는 얘기를 해요. 촘스키도 사실은 이걸 이어봤는데 정치의 본질이 뭐냐. 정치의 본질은 지금 현대사회에서 선거 자금이 필요하고 이런 돈이 필요한 걸 볼 때 기업이 사실은 주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촘스키가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거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맥도날드에 갔는데 엉망진창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 사장 나와. 그럼 누가 나오냐면은 사장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오바마 얘기를 하는데 오바마가 나와요. 그래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최선을 다하겠다. 근데 실제로는 누구의 잘못이냐면 맥도날드의 잘못이고 맥도날드의 수익 구조의 문제인데 실제 누가 사과하냐면은 지점장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 동일하다는 거야. 기업으로 향해야 되는 화살들을 누가 막아주냐? 기업의 그림자인 정치인이 막아준다는 거죠.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생산수단을 독점한 자본가 집단을 기업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요. 그러면 잠깐만 지금 이 말은 이게 제가 무리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현실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는 기업을 그러니까 자본가 집단이 통치하는 수단을 정당화시켜주는 걸 수도 있네요. 이야. 그래, 정확하네. 아니 근데 이게 독실이가 똑똑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전문적으로 공부를 안 했다고 하는데 그죠. 통찰력이 있어요. 그런가요? 사실 아니 왜냐면 정확한 분석인 게 이게 사회주의자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렇지요. 굉장히 중요한 근거입니다. 저도 지금 아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몇몇 뭐 긴스버그, 뭐 프루동, 뭐 이런 대표적인 진보 계열의 어떤 정치학자들이 이런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이 본질적으로는 자본에 의한 시민들의 통치를 정당화해서 국민들을 순종하게 만들고 침묵하게 만들고 통제하는 기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로 인해서 오히려 정치적 반대나 저항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그치. 니네가 안 뽑은 거잖아. 그렇지. 오히려 혁명을 가로막는다. 이런 비판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네. 이게 사회주의자들이 지금 실제로도 보면 비판하는 핵심입니다. 그렇죠. 시스템을 보면 다들 비판하는 게 투표를 안 했다만을 비판을 해요, 사실.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비판이긴 한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네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수단을 줬잖아. 근데 니네가 안 바꿔놓고서 왜 징징대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를 바꾸고자 한다면 난 사회 바꾸고 있는 거 싫어. 근데 사장님이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사회를 바꾸고 싶다고 한다면 정치인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질로서의 기업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는 두자 이런 그죠? 거를. 그러니까 그 정치인은 그림자일 뿐이다. 거죠. 기업의 그림자. 그죠. 제가 칭찬을 받은 건지 욕을 먹은 건지 칭찬을 가려고. 어쨌든 그 지방 의원 얘기도 못 하겠네. 공천 얘기는 못 할 것 같고. 그거 나중에 할게요. 그것도 디테일하게 나중에 한번 하도록 하고. 핵심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선거 자금이 필요하고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기 때문에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시민의 뜻이 아니라 반영되지 않는. 그죠. 기업의 의견이 반영되고. 예, 기업의 의견이 반영되고 거기에서 주도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거는 실질적인 엘리트들. 우리나라로 치면 정치인들이죠. 정치 엘리트들. 아니면 기업의 경제 엘리트들. 아니면 관료 집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관료 집단이 권한이 이 사람들 철바통이잖아 일단. 그렇지. 오히려 관료들. 실질적인. 예. 그리고 관료들 옆에 붙어서 기생하고 계시는 또 대학 교수님들. 프로젝트 왜 교수님들이 왜 교수님들 얼마나 존경받으시는 분인데. 싫어요 나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죽창을 들어야 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깨끗한 그 정치인이라고 해도 구조적 환경 안에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문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그 현실 정치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상황은 크로포드 맥퍼슨이라는 학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야, 학자 이름이 많이 나와. 예,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정치를 하는 과정이 수요자와 공급자의 관계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공급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상품을 파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독과점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당이 몇 개 없어. 그러네. 그렇지. 그러다가 보니까 이 둘끼리 이제 어떤 제품을 내놔도 사실상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지. 어차피 둘이 먹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비슷비슷한 걸로. 비슷비슷하다기보다는 소비자의 수요를 반응하려는 욕구가 없어지죠. 그렇구만. 야, 이거 되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핵심을 짚는 말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국민의 뜻을 반영할 이유가 없는 거야. 왜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창? 기도? 그렇죠. 일단 죽창이 하나 있죠. 다 같이 구기를 들고. 그래. 구기도해? 구기도해. 죽창 들고 기도해. 근데 중요한 거는 혁명 이런 거 하는 거지. 동학 근데 진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네. 정말 답답합니다. 그렇죠. 구조적인 문제라서. 구조적인 문제고 이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데는 시간도 제가 봤을 때는 몇백 년 걸릴 또 못 고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저는 동경하는 서구 사회도 이런 문제들을 지금 얘기한 이론가들은 다 서구 정치 상황에 대한 비판들이에요. 이제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동아시아를 우리 상황은 그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서양 나름대로 우리가 보기에 잘 돌아간다고 민주주의가 잘 돌아간다고 보는 서양 사회에서 나오는 비판들입니다. 이게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땐 당연하고, 대학교 다닐 때에서도, 자연계열에서, 이공계에서 그랬었기 때문에, 대학교 다닐 때도 사실 거의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온 학교도 심지어, 문과가 없어. 네, 문과가 없는 학교, 그리고 한총련에서 탈퇴를 하고, 그때 학생들이 이제 같이 투표해갖고, 우린 정치 이런 거에 끼지 말자. 잘 모르겠다. 우리 때가 그때야. 우리 때 그때. 그랬었던 학교였고, 저도 관심이 없고, 한편으로는 되게 부끄럽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일종의 자랑이었어요. 그런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예를 들면 남자들이 너무 꾸미는 것이, 좀 그렇다. 그치. 이런 얘기를 들었고, 대충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일종의 와일드함에 대한 자랑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과학을 하자. 좀 이렇게 해갖고, 그런 자랑이었던 그런 학교에 나왔기 때문에. 함을 유지하자. 그쵸, 우리만의. 그쵸. 그래서 우리 캠퍼스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문선이라고 하잖아. 문화선전이라고 해서 애들 티 같은 거 입고 운동한 학생들이 같이 춤추고 하는 거 막 보기 싫어하고 그런 애들이 많이 생길 때쯤이었어요. 짜증나 보이고. 사실 이거 노동이라는 단어라든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관심 자체가 기본적으로 없었다가 나중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이제 저는 책이라든가 이런 어떤 체계적인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본주의란 말을 딱 생각하니까 어느 날 문득 되게 이게 좀 무서운 거예요. 말 자체가, 단어 자체가 자본이
최고인 거잖아요. 그 말 자체에 있는 게. 그렇죠. 실제로 그 안에 디테일하게 파보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내용을 잘 몰랐으니까 정치에 관해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학교에서도 그런 구조 안에서 이제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본이 으뜸인 그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구조가 과연 깨질 수가 있을까? 그렇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요즘 뭐 피케티가 그 논문 막 요즘 난리 났다고 하는 기사들 있잖아요. 무슨 말이죠? 피케티요? 네, 피케티 셔츠 말하는 거야? 아니, 피케티. 나도 그 생각했는데. 경제학자. 네, 경제학자 피케티. 최근에 좀 이슈가 됐습니다. 네, 최근에 뭐 거의 뭐 최고의 한 거다. 뭐 20세기 최고의 뭐 경제학자 이런. 결론은 근데 뭐 나도 아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사실 뭔데요? 나온 거죠. 피케티가 뭐라고 그랬는데? 내용은 지금 자본을 끌어들이는 속도가 부가 재분배되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무조건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해냈대요. 그게 끝이야?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 그게 뭐야?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 돈을 번다 이거 아니야? 돈을 번다. 그걸로 지금 유명해졌어? 바보 거의 아닌가? 뭐 서구사회에서 지금 거의 뭐 충격적인 논문이라고. 피케티 개새끼. 뭘 쓴 거야 이 피케티?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게 번역서는 안 나는데 일본어판 뭐 영어판 이게 지금 되게 충격적이래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했잖아요. 그래. 근데 되게 좀 잔인한 것 같아요. 근데 자본주의란 말 자체가 정말 좀 잔인한 것 같아요. 사실 모르는 분이니까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 읽어볼까요? 예. 뭐 대안을 굳이 얘기를 하자면 뭐 대안이 진짜 없어.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 전 대안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정치 철학자들, 정치학자들 이런 사람들 얘기는 제가 이제 찾아본 바로는 뭐 참여민주주의입니다. 참여민주주의. 시민들이 이런 정치적 의사결정의 과정에 자꾸 소외되는 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참여하라 이거야. 직접. 저도 근데 깡 선생 생각에 굉장히 동의하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저는 전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집요함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 대인배라 가지고 까먹은 거예요. 내가 2002년 차떼기 사건 얘기하면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처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러운데 그거에 대해서 깊게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 예전에 우리 FTA 할 때나 막 그때 동의했던 국회의원들 막 죽일 놈 막 그랬었는데 실제로 기억 하나도 안 나잖아요. 세월호 얘기하는 좀 어렵지만 이거 금방 잊혀질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집요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언급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사람이 처벌될 때까지 그거를 가져가는 끈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깡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죠. 근데 뭐에 대한 참여냐면은 관심이 아니라 돈에 대한 참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는 사람은 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후원금을 모아주고 맞아요. 그 사람의 펀드에 대해서 들고 그러니까 돈을 주는 사람이 우리가 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거다.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니까요. 일종의 정치 활동 혹은 꼭 정치 정당 활동뿐만 아니라 이제 정당 말고도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집단들이 또 있죠. 네. 시민단체. 그렇지요. 그렇죠. 감시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거기에다가 돈을 주는 겁니다. 일종의 투자입니다. 이거는. 내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연금 보험 들고 무슨 보험 들듯이 그죠. 정치 활동하는 정당이라든가 이런 시민단체에다가 자기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시간과 돈과 뭐 자원봉사를 한다거나. 게다가 돈이 환급이 돼요. 그러니까 그죠. 정치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세금 환급 때 돌려받을 수 있고 두 번째로 그 펀드들을 마련하시거든요. 뭐 박원순 펀드. 그러면은 이자까지 쳐가지고 줍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참여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활동인 것 같고. 투표 얘기를 할 줄 아는데 돈을 줘야 돼.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또 한 가지 아까 독실이도 잠깐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으면은 일단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 참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너저분하고 부패하고 지저분하고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 나물의 그 밥이다. 현실적인 정치인들은 그런 놈들만 모여있는 리그인 것 같고 거기 정글에 내가 들어가는 건 내 스스로가 타락하는 것 같고 맞아. 나는 나의 순수함을 유지하고 싶고 이런 생각을 저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정치 활동이라는 거는 굉장히 숭고한 활동 아닌가요? 정치 활동의 본질이라는 것.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한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뭔가를 고민하고 이 발전 방향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한나 아렌트 같은 학자는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런 공적 많이 나와, 활동 준비했어. 뭐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피케티만 기억나. 그러니까 어떤 공적
그 생활에 공적인 임무를 이렇게 맡거나 공직을 담당하거나 공적인 정치적인 사안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거를 갖다가 어떤 더 도덕적으로 고양된 인간의 품격 이렇게 명예롭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랑 좀 반대네요. 네. 우리는 좀 저급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히 이제 젊은 젊은 친구들, 대학생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도 그 대학생분들이 정치한다 그러면 벌써 이상하게 생각해요. 맞아요.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유럽 사회라든가 뭐 미국도 그렇고요. 클린턴, 힐러리 이런 사람들은 대학생 때부터 민주당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 게 사는 집안이긴 했는데 활동 같은 거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는 거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누구나 해야 되는 거,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제 슬슬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로 넘어갈 차례냐면은 시민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또 쫓겨나기 전에 쫓겨날 것 같아. 이 정치 얘기 길어지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독재가 준비 많이 했을 텐데 일단 할 때까지 해보죠. 뭐. 해보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시민들의 타락에 대한 문제를 해보려고요. 시민들은 왜 시민들을 타락했다고 할 수도 있는가? 이것도 쟁점이죠. 타락이라고 하는 거에 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타락의 저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타락이란 말을 들으면 마치 좀 이렇게 죄를 짓는 거 그리고 막 뭐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막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국어사전적 의미에서는 현재 위치를 잃어버리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민의 현재 위치를 잃어버린 거죠. 그럼 시민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그거 네가 준비한 거 아니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굉장히 스스로 분노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번에 또 선거에서 뭔가 제가 어디를 지지했는지 말할 수 없지만 좀 기독당 안 나왔잖아. 뭘 지지했어? 결과가 상당히 좀 아쉬웠어요. 사실. 그래서 그 결과는 저도 좀 이렇게 화가 나면서 그냥 진보라고 말해 네가. 저는 진보입니다 진짜로. 저는 보수. 진짜인지 몰라. 진짜인지 몰라. 그런데 너 정체를 폭로할 거야.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한편으로는 저희가 좀 그렇잖아요. 저희 지금 지대협약이 뭘 하고 있냐면 좀 균형을 잡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었고. 물론 지금 여기서는 좀 우리가 강하게 좀 몰아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지 말고 오히려 좀 분노를 쏟아내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한 발자국 물러나서 그렇죠. 그래 이번에 일단 결과 이렇게 나왔고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갈 길은 뭐냐. 그리고 바람직한 시민의 자세는 뭐냐. 이런 걸 좀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균형이 어떻게 맞춰지냐면은 보수와 진보에서 균형이 아니라 현실과 미스테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가 미치겠어. 미스테리에 조금 더 기울었어. 어쨌든 죄송합니다. 말 끊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민들이 이번에도 또 분노한 의견들을 쏟아내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분들을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비판하는 건 아닌데 저 안에 굉장히 좀 비합리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고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구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시민의 타락에 대해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 중요한 비판 중에 하나가 시민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못한다. 독실히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익을 계산을 하지 못하고 어떤 정책이 자기한테 이득이 될지 계산을 하지 못하고 흔히 이제 계급 배반 투표라고 하죠. 우리죠. 저번에 말씀하셨던 거. 우리 계급에 내가 속해 있는 계급의 이익을 향해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다 자꾸 투표를 한다. 이런 비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댓글 같은 거 보면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죠. 어떤 특정 지역 너희들 어떻게 한번 쉽게 말하면 좆대 봐라 이거야. 니네가 한번 뽑은 거로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서 한번 좌시 돼봐야 정신을 차리지 않냐. 먹는 자시요. 먹는 자시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제가 중간에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데 댓글이 달리는 것들 중에서 특정 지역에서 자신의 정치 성향과 맞지 않는 거 정당이 뽑혔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댓글을 단다는 거죠. 너 한번 잣대 봐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핵심은 뭐냐면 비합리적인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일부 시민들이. 제가 처음에 말하고자 했던 거는 그런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한 분노가 저도 같이 있었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좀 더 심해져 갖고 너희들은 당해도 싸라고 이제 일종의 진보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는 거죠. 너무 많이 나갔어 제가. 그래서 사실 준비하는 것들이 어떤 걸 준비했었어야 됐냐면
시민들이 계급을 배반해서 하는 어떤 좀 이율배반적인 투표를 하는 성향들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했어야 됐는데 그 사람들을 옹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오히려 준비했어요. 무슨 왜 그런 왜 그런 투표를 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까놓고 말을 해서 왜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가? 그 사람들이 멍청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그리고 뭐 미디어가 문제다, 뭐 조선일보를 위시하는 그 사람들이 거짓을 얘기한다. 팩트를 모르고 저런 투표를 하는 거다. 그렇지. 쟤네들이 몰라서 그렇지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증거들을 많이 좀 발견하게 됐어요. 진보 쪽에서 그걸 오히려 알아야 되지 않냐.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우리가 합리적이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는? 근데 잠깐만. 그런 거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두 분이 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아니.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너무 그래서 저는 재수없겠지만 철학가 출신이에요. 그래서 재수없다. 철학가에서 뭐 하냐 하면은 계속 논증 분석하고, 그러니까 합리적인 추론을 검증하고 분석하는 연습을 계속해요. 철학과 나오면 포항제철 가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안 뽑아주더라고. 야, 근데 어쨌든 무슨 그런 연습을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계산을 못 하나 이런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아. 20대 한 중후반까지도. 어떤 자기 이익을 계산을 못하고 투표를 하는 거다. 아니면 정보가 차단돼서 이런 우매한 결정을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근데 저도 좀 나이를 먹고 계속 선거 결과들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좀 생각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독실이랑 같이 얘기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전에 사실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그분들이 왜 그런 판단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변호를 하기 전에, 변명을 해주기 전에 왜 그렇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만약에 그런 분들도 있겠죠. 예, 실질적으로 잘 몰라서. 잘 몰라서. 분들, 솔직히 저희도 잘 모르잖아. 근데 누구나 다 모르는 면이 있고 누구나 다 완벽한 결정은 못하는 거고 그게 좋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예. 혹시 이게 어떻게 그러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끝인데? 뭐야? 그분들이 왜 그렇게 선택하는데요? 왜 이율 배반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사회과학 쪽에서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완벽한 결정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 왜?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각자 주어진 정보들과 자기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의 영역들이 있죠. 그것들을 토대로 나름대로는 그 체계 안에서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떤 편향된 주관의 시각과 어떤 경험 세계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나 왜곡돼 있고 이게 완벽한 결정은 완벽한 합리성은 없어요. 본질적으로는. 예,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예, 구체적으로. 내가 60대인데 저쪽에서 이제 집이 한 채 있어. 집 한 채 있고 축산업을 했어요. 축산업을 해가지고 독실을 나와가지고 얘를 대학에 보냈어.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내용을 고려하길래 자신의 이익과 대비되는 걸 뽑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자고요.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왜 뽑을까? 그런 거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반대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건 사례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조금 기분 나빠해 주실 분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전에 우리 조건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의 집이 있고 안정된 삶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부동산 그죠. 그 세계를 유지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세금을 조금 더 내기 싫고. 그렇죠. 그리고 내 집값은 조금이라도 올랐으면 좋겠다.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합리성이네. 합리성이 발생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50%, 51% 약간 그러니까 자기 집 보유한 국민 숫자가 5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맞아요. 대선 보면서 딱 그 비율로 나온 거야. 52대 52대 40. 그러니까 이게 그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한 개발 이후에 50년대, 60, 70년대 이후에 계속해서 성공을 거두었던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개발 정책 해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 국가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뭔가 어떤 시설을 만들고 거기 이제 주변 집값이 올라가고 상권이 개발되고 거기에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 복지가 향상되는 그 모델. 그것들이 그 사람들이 꾸준히 학습해왔고 배워왔던 어떤 성공의 모델. 그렇죠. 개인의 어떤 체험이라는 그렇죠. 거죠. 자기들은 그래서 계속 성공을 해왔다는 거야. 성공과 성장하는 역사를 경험했던 그 체험이 신뢰를 마련했다는
그게 주춤할 것 같아서 걱정되고. 요거 댓글에서 남겨주신 분 있어요.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 있었는데.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제 좀 반박은 좀 있어요. 뭐냐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 여러 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입장에서는 자기 집값이 좀 올라봐야 다른 집도 다 오르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시집장가 갈 때 혹은 이사 갈 때 결국에 올랐으니까 똑같아. 거주할 집이 오르는 건 의미가 없다. 근데 그거는 저는 사람의 심리를 좀 파악하지 못하는 말이라고 봐요. 제 생각에는 제가 힘들게 돈을 모아서 2억짜리 집을 샀어요. 그런데 내가 떨어지면 다른 집도 다 떨어지는 건 알겠는데 2억짜리 주고 산 집이 1억 5천으로 몇 개월 만에 5천만 원이 떨어지고 나면 미칠 것 같은 건 사실인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왜 미치냐면은 내 돈으로 안 사서 그래. 내 돈보다는 오를 걸 예상하고서 빚을 내서 샀는데 떨어지니까 이제 원금 손실이에요. 그렇죠. 그 빚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5천만 원이 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2년, 3년, 4년을 그렇게 모아야지 만들 수 있는 돈인데 몇 개월 만에 그냥 날아간 거야. 그렇죠. 그거는 뭐 아무리 합리적으로 야 니만 떨어진 게 아니야 다 떨어진 거야 이렇게 해봐야 그건 소용이 없는 말이에요. 그건. 일단 우리가 두 가지를 찾아냈네. 첫 번째는 경제적 이해관계, 두 번째는 개인의 역사적 경험. 전 또 미디어가 굉장히 크다고 항상 전 미디어가 제일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미디어가 심어주고 있는 것들, 정보에 노출되는 횟수, 이거 제일 중요하죠.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건 또 공포와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저쪽은 그렇지. 윤리적이지 않아 이야기를 하고 그게 뭐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마찬가지죠. 이쪽 미디어나 저쪽 미디어나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또 공포가 큰 것 같아요. 공포. 맞아요. 저는 특히 그 케이블 TV 보면은 보험 관련된 거 계속 나오는데 개인의 사적인 공포를 극대화시키는 거야. 너 좆된다. 너 좆된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있으면은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고 내 삶밖에 기억이 안 나잖아. 그렇지. 근데 그 공포도 또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6.25와 그 어려웠던 시대를 체험한 사람들의 공포. 북한에 대한 공포죠.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적으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진짜로 우리 아직 60, 70대 분들은 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들이잖아요. 그 공포가 큰가 봐. 예. 그 트라우마, 전쟁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사실 저도 군대 갔다 온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좁혀이 까고. 그 공포, 그래서 그분들에게 있어서의 합리성은 당장 뭐 서민들 먹고 이게 아니라 일단 전쟁 나지 않는 거. 근데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해야겠죠. 이게 전쟁 나지 않는 방법은 새누리당에서 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렇죠. 맞아요. 민주당이 하는 방법만이 오히려 전쟁을 안 나게 한다. 그렇지. 근데 안 듣는 거예요. 그건 어떤 프레임 안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합리적인 판단일 수도 있는 거죠. 나름대로 그것도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그 습관이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인지부조화라고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전에 황우석 박사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난 지금까지 황우석 박사 계속 지지했던 거야. 그러니까 황우석 박사가 완벽하게 틀렸다는 걸 알아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황우석 박사를 계속 지지하는 사람들. 왜냐면 그 인정하면 자기가 병신이거든. 그치. 내 삶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거. 네. 저는 과학도로서 이거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지만 괜히 했다가 좆될 것 같아서 말아가지고 받아자겠습니다. 황우석 박사님 존경합니다. 진짜 미쳤어. 과학자의 윤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공포는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지금까지 거의 한 번도 집권 여당을 지지한 걸 멈추지 않았던 지역에선 특히나 이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카더라인데 상대편이 집권하게 되면 우리 지역이 잣된다. 전쟁 공포가 그런 아니라 거 있죠. 지금까지 사실 자기들도 아는 거야. 불평등이 심화될 정도의 개발이 일어났어. 그래서 사실 우리 지역이 많이 살아났어. 근데 저쪽이 굉장히 개발 낙후된 거 알아. 근데 이번에 저쪽 지역의 기반을 가진 정당이 된다면 내가 먹을 파이가 줄어들고 보복이 있을 거다. 우리 다 죽는다. 그렇네요. 일종의 이런 공포들. 근데 그건 이제 대놓고 미디어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름아름이 이제 퍼져나가고 오래 사신 분이라면 그렇죠. 그런 생각하겠네. 합리적일 수 있죠. 실제로 그게 그런 식의 보복들이 있었던 시대를 거쳐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제적 보복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렇죠. 얼마든지 국가 공권력에 의한 보복은 있을 수 있다. 심리적인 보복. 내가 그렇죠. 졌다. 우리가 졌다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발해서 이제 제외될 거다. 집값이 떨어지고 결국엔 집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네. 그 정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저는. 시민들이 무작정 비합리적이다라고 몰아가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대 갈등이 문제인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론 내리면
그런데 그건 전제가 돼야 되는 것 같아. 뭐냐면은 시민이 무작정 비합리적인 존재는 그렇죠. 아닌 것으로 우리가 보고 굉장히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이제 관용이라고 하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파트너로 인정하는 그런 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또 쫓겨나겠다. 예, 중요한 거는 또 우리 이제 시민의 무관심 문제 이런 것도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려해야 되는데 또 쫓겨나겠어. 정치적 무관심의 문제. 얘기는 해야 되는데. 근데 정말 저는 진보 쪽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공포라든가 여러 가지 뭐 부동산에 대해 이거에 대한 반박들은 다 진보 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진보에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쓴 글을 하나를 갖고 왔어요. 전북대 교수님 강중만 교수님이 유명하신 분. 네. 예. 이번 달에 2014년 5월에 인문과 사상에 쓰신 글인데. 인문과 사산이요? 인문과 사산. 갑자기 김도인 목소리가 껴들기 시작했는데. 김도인이 방금 도착했어요? 예, 좀 늦게 도착했는데. 그래가지고 순간 이동해가지고 여기 앉아있는데. 이따가 철학 때 다시 보도록 하고. 예. 제목이 좋습니다. 왜 싸가지 없는 진보는 진보의 해가 되는가? 네. 진보에 욕먹을 수 있는 내용 같은데. 그런데 이 내용은 도덕 이론이에요.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간단하게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의 인지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눈에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가 서로 판이한 도덕 시스템을 가졌고, 양 진영의 정치적 담론은 상당 부분 그들의 도덕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대요. 많은 다른 진보주의자처럼 나도 한때 보수주의자들을 천박하고 감정이 메마르거나 이기적이고 부유한 사람들의 도구이거나 아니면 파시스트들이다 이렇게 얕잡아 생각을 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을 고도의 도덕적 이상주의자로 간주하고 있고 그들이 깊이 믿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보통 사람들이라는 점을 깨닫게 돼서 그다음부터 굉장히 보수주의를 두려워하게 됐대요.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른 거지. 우리도 비슷하게 생각하죠. 멍청하거나 개몽이 안 됐거나 아니면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충격받는 게 이런 겁니다. 인류학자 리처드 슈베더가 한 말이 도덕은 세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시하는 차원, 공동체의 통합과 질서를 중시하는 차원, 이 공동체, 또 영혼의 깨끗함과 신성을 중시하는 차원, 이거 뭐 김도인이나 제가 좋아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개인, 공동체, 신성이라는 도덕의 세 차원이 있는데 진보적인 사람들은 개인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셋 다 비슷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도덕이라는 단어 자체의 해석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경희대 전중환 교수님이 유권자들은 경제적 이득이 아니라 도덕적 가치에 따라서 투표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보수와 진보가 이해하는 도덕 자체가 사뭇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저소득층이 새누리당을 훨씬 더 지지한 이유는 교육 수준이 낮아서 사탕 발림에 쉽게 넘어갔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진보 세력은 그들의 삶을 향상할 유일한 대안을 확실히 인식시켜주기만 하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거다 이렇게 분석을 보통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보 세력은 보수적인 국민들이 그들을 생리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를 흔드는 비도덕적인 정당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죠. 이게 완전 충격적인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떻게 새누리당의 도덕이 우리보다 더 낫냐 펄쩍펄쩍 뛰겠지만 도덕에 대한 정의 자체가 다른 거지. 그래서 오히려 돌직구를 날리면 민주당은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먼저 도덕 부분에서 새누리당에게 패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건 그거죠. 보수와 진보가 서로 갖고 있는 도덕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르다. 그렇죠. 네, 근데 요거 잠깐 붙이면은 왜 원세훈 국정원장이 무슨 얘기 했었냐면은 요게 이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인데 원세훈 국정원장이 한 인터뷰는 아니고요. 윤석열이라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했던 인터뷰인데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종북 좌파가 국회에 이렇게 많이 몰리면 되겠느냐. 종북 좌파의 제도권 진입을 차단하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때 여기 종북 좌파에는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은 정말로 신념을 갖고 있는 거야. 자기가 한 행동이 옳다라고 믿고
여러 가지를 하신 거죠. 물론 프레임을 짜고 그걸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 특히 언론에서는 전 언론 데스크는 그런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짠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정말 신념에 따라서 행동한 분들도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그런 어떤 그 각자의 도덕적 가치가 차이가 있고 그런 면에서도 너무 이렇게 도덕적인 비난의 수위 같은 것도 좀 관용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근데 우리가 아무리 양보를 해도 꼭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헌법적 가치라는 거. 우리는 우리 전체 사회가 지금 공동으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최소한의 개인의 어떤 생명, 안전, 뭐 그들의 어떤 참정권, 인권 이런 민주적인 가치들은 같이 다 같이 지키자라고 합의를 한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좀 나쁘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 많은 분들이 이런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둔감한 것은 아닌가. 즉, 경제적 효율성이라든가 성장의 문제로 이 문제를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거나 그런 분들도 실제로 저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주변에. 먹고 사는 문제도 정말 중요한 거지. 그런 거는 좀, 나중에 더 하는 문제가 좀 부차적인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러다가 보니까 진보 입장에서, 저는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보적인 입장인데,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던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밝혀진 사건들이 있어요. 논란의 여지도 있겠지만, 국정원이라던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서 댓글 조작을 한 사건 같은 경우는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도덕적으로 정당화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건이고 명백하게 부도덕한 사건이고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묻어야 되고 물론 무조건 정권 퇴전이 만능이 아니에요. 정권 퇴전이 만능은 아니지만 그 사건에 가담했던 엄청난 국가적인 범죄에 가담했던 세력들에 대해서 정의로운 처벌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건데 이런 목소리들이 의외로 제가 뭐 특정 정파를 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의외로 거기에 이렇게 둔감하시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보수와 진보가 서로 뭔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적어도 공통분모에 대해서 동의해야 되는데 그 공통분모가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훼손하면서 도덕성을 얘기하거나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뭔가. 물론 성장, 경제 성장, 효율성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그거 가치를 추구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그런 가치들도 있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왜 이런 시민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도덕적으로 이 사람들을 계몽할 거냐? 이 사람들 뭐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정신교육을 해야 되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좀 이상주의자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강남 좌파가 강남에 사는 그분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내려놓고 서민을 위한다. 그럼 이건 굉장히 칭송받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진보적이다. 좋다. 그런데 서민이 자신들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예를 들면 공주님을 위한다. 이거 편집하겠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를 예를 든 게 아니라 만약에 외국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서민들이 자기가 좀 굶어도 되니까 난 공주님을 위하고 싶어. 불쌍해 공주님이. 근데 그거 굉장히 멍청한 짓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게 왜 멍청하냐? 이게 왜 비합리적이냐? 영국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 누구 잣대로 봤을 때 이게 비합리적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잣대로 볼 땐 비합리적이지.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 잣대라는 것도 정도가 있다. 정도가 있고 사실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이런 거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 어떤 노인분들한테 특히 서민 노인분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한테 더 이득입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다가 안 되니까 말 안 통하네. 미개하다. 대화가 안 된다. 계몽을 해야 된다. 이러지 말고 아예 다른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정확하게 그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게 저는 이 문제가 너무 어떤 개인의 도덕성 차원의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사회 시스템적으로도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어요. 사실 저희 카페 게시판에 하노스라는 분께서 아주 좋은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쉽게 정리를 하면은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의 어떤 이런 도덕성에 타락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기본적인 생활권이 보장이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예, 그 말씀이셨어요. 부불평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사실 많은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호스님께서도 게시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다뤘던 거죠. 그 책을 인용을 해주시기도 했고, 뭐 제가 뭐 공부했던 많은 이제 민주주의 사상가들도 이론가들도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시민들이 합리적이고 주체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기본 최소한의 물질적인 기반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게 없으면은 정치에 참여하고 고민하고 어떤 그런 고민 시간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가 바쁜데. 예, 그러니까 그러는 차원에서도 최소한의 어떤 시민들의 안전망, 사회 안전망, 복지 수준, 복지 혜택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뭐 너는 왜 먹고 사는 문제만 고민해? 왜 그렇게 비난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 진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당장 내 집값이 반토막 나게 생겼는데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도덕성만 강요하는 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예. 그걸 이제 고등학생들은 경제적 민주주의라고 배우더라고요. 예.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평등 그런 거에 대해서 고려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 평등. 그렇죠. 예. 강 선생은 그게 먼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지 무조건 개인의 도덕성 문제 이거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그렇게 생산적인 논쟁은 아닐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2회에 걸쳐서 이제 정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 정치하고서 영원히 끝낼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 다시 또 한 몇 주 정도 더 지나면 정치 다시 다룰 테니까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11회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정치가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가. 엘리트, 그리고 대의제, 그리고 개인으로서의 시민이 어떠한 정치적 문제에 맞닿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신 다음에 요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많이 배웠어요. 요걸 준비하면서 정치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배우게 됐는데 저는 둘 다 고려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독실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 계몽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과 동시에 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경제적 민주주의 아니면은 최소한의 도덕적 측면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가 선행돼야 된다라는 얘기 두 가지 다 많은 걸 저한테 알게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독재주의자에서 이제 회개하고 저는 외계인 중심주의로 변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너무 우리가 이쪽이 확고하다는 맞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전 맞다고 여전히 생각합니다만 한쪽을 너무 미워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불쌍해하는 것도 잘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효율적으로는 이게 최대다 이걸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공유를 하고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안심을 시켜줘야지만 세상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랜만에 우리 셋이 의견이 처음에 우리 싸우면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오랫동안 세상을 살진 않았지만 30년 동안 뭐가 30년이나 더 많이 살았지. 30년 조금 넘게 살아오면서 제 경험입니다. 개인적으로 머리에 피도 안 말랐지만 감히 우리 이제 정치 상황에서 피는 안 말랐지만 얼굴은 마르고 있어요. 건조해 보이는데. 야 까먹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한국 상황에서 가장 좀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건 역시 관용. 우리 셋 다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근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를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나와 다른 거를 이미 틀린 거라. 하는데 익숙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 경험상 관용이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해서 저는 항상 관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을까? 상대방의 그 입장을 존중할 수 있을까? 근데 그 근본적인 출발점은 나 스스로가 주구장창 올바른 건 아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겸손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못나 보이지만 그만큼 나 역시 못나 보일 수 있다. 예. 그거를 인정하는 데서 상대방에 대한 관용이 가능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못난 이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즐겁게 싸우기도 하고 티격태격 욕도 하고 하지만 해피엔딩으로 이루어지려면 이 못난 이들끼리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갑자기 완전 훈훈해지는데. 그렇죠. 깜짝 놀랐어. 손발이 오그라들고 못난이들의 행진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얘기 같은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 깡 선생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노래 그 가수 중에 사이라고 사이가 착각이란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네가 모든 게 옳고 모든 게 도덕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거에 대해 쪽팔리게 된다. 그런 노래인데. 사이? 사이 말고. 비트윈? 네, 사이가. 나중에 사이도 한번 다룰 거려고 하는데. 사이를 어쨌든, 한번 초대하죠. 오실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르지만. 정치, 요걸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회 뭐죠? 우리, 어렵죠? 예. 어려운 주제를 한번 꺼내드리겠습니다. 철학적인 영역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때 황대철에서 하는 겁니까? 다시, 뭐라고? 뭘 하는 거야? 어쨌든 이제 몸이 괜찮아서 돌아오신 우리 김도인 모신 다음에 철학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많은 후기 부탁드릴게요. 네. 나만 빼고 니네들은 전부 우물한 개구리.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믿는 것만이 진실. 에이. 나는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서 착각 따위는 하지 않는데, 게다가 나는 인격 또한 아주 고매해서 그런 너희들을 모두 감싸 안는다는 착각. 네 알고 있네. 착각 쪽팔린데